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역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최근 30년 동안 가장 어려운 경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24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은행 혹은 IMF, 다보스 포럼,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를 보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2024년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라는 이 보고서의 썸네일 같은 모습인데요. 여기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메시지인 거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중에 강조할 부분만을 떼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타깝게도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좋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기록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겁니다. 특히 2024년 말까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한 그 표현에 부설이 담겨 있는데, 그 부설은 최근 30년 동안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어떤 때보다 가장 더딘 그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바탕으로 정말 어떤 부분에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한 구조로 우리가 가고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20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024년 경제에 대해서 고금리의 역습이 초래되는 그런 경제다. 그 고금리의 역습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반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 어려운 경제였고요. 경기 침체 맞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번에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기대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일단 5년 단위로 세계 경제를 쪼갰습니다.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1990년대 초반 2.2%의 성장을 보였었고, 그 이래로 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에 해당된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만큼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그 경제가 그 어떤 때보다 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 회복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지 못한 경제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봤는데, 그 근거는 바로 첫 번째가 고금리의 역습이었습니다. 월드뱅크 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정말 최근 30년 동안 가장 안 좋은 경제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배경은 역시 그 어떤 때보다도 1970년대 말 1981년 3분기까지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금리 인상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근래 들어 어떻습니까? 40여 년 만에 최고치로 금리 인상 속도를 단행했고 또 금리 인상 폭을 만드는 거죠. 금리 인상의 폭이나 금리 인상 속도 두 가지 면에서 어쩌면 오일 쇼크 때 경험했던, 오일 쇼크 때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런 통화정책 기조 이후로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1~2% 성장하는 미국 경제 치고는 지금의 이 금리 인상의 속도나 그 정도는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겠네요.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고강도의 고금리, 금리 인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금리에 따른 부담,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난 고금리의 역습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 혹은 유로존 같은 경우 소비자의 실질 소비 지출액이 계속 애뉴얼리 줄어들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유로존도 둘 다 2021년 또 22년 초에 이 소비 활동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졌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요. 심지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소비 지출이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로존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신흥개도국일수록 소비의 비중이 좀 줄고 반대로 수출이라든가 대외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런 선진국 경제가 고금리에 따른 그 역습으로써 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성,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월드뱅크가, 물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 월드뱅크도 역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 지경학적 분절화는 세계가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가 되는 거죠.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구촌을 형성한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계 교역이 극도로 늘어나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국면, 다국적 기업이 커지는, 또 공급망 구조도 굉장히 빼곡하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200여 개의 나라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본다면, 이제 세계가 쪼개진다, 다극화된다, 그리고 주로 동맹국 간의 새로운 경제 구조, 권역이 형성된다.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어쩌면 2024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예의주시할 만한 거대한 경제 트렌드는 바로 분절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각종 컨플릭트,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이런 지정학적 어떤 전쟁이나 혹은 컨플릭트, 갈등이나 이런 분쟁들이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더군다나 이 타이완의 이 대선 이후에 이 총통의 어떤 친미, 그리고 반중 성향,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놓고 또 굉장히 지경학적으로 분절화되는, 또 이 군사 안보적으로도 위험도가 커지는,
경제적으로는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는 중국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세계 주요 물동량의 해상 물동량의 58%가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데요. 특히 반도체 물동량이 막대한 비중이 TSMC가 타이완에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지날 텐데요. 그것이 결국 해협을 봉쇄시키고 원활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막히고, 그것은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를 초래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경학적 분절화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서 이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여도의 개념은 여러분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레고 블록 3개를 쌓아서 그 한 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다. 그러면 레고 블록 3개를 합해서 1, 또 0.7% 포인트죠. 이 3개를 합해서 2.7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글로벌 무역의 컨트리뷰션, 그 기여도가 2010년에서 19년 동안 대략 4.5%가량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거의 이 세계 무역에 기대어서 성장해 왔었는데, 그런데 2023년에는 선진국들의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24년, 25년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지라도 2010년대에 만났던 그 글로벌 트레이드가 세계 경제에 역할을 했던, 지위를 가졌던 그 기여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다시 고성장, 또 다시 예전의 어떤 정상적인 경제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국제 정세적 요인이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게 결국 글로벌 트레이드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트레이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세계 경제의 회복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더군다나 월드뱅크가 걱정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을 가져오고 이상기후 현상을 가져오고, 그 이상기후는 결과적으로 폭염, 가뭄, 폭우, 폭설,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1차원적으로 다른 걸 고민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이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따라서 당면하게 될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농업이라는 영역인 거죠. 그럼 농업이라는 영역에서 상당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곡물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원활하지 않겠죠. 2023년 공급량, 2022년 곡물 공급량을 한번 보세요. 1990년에서 2022년까지의 평균적인 이 곡물 공급량의 변화량이 이 노란색처럼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 러우 전쟁 때문에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면 2023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2024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후변화라는 숙제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걱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 식량 위기를 가져오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월드뱅크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extreme한 poverty, 극단적인 가난이라고 볼까요? 기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2030년까지 극단적인 그런 빈곤에 처하게 될 그 사람의 숫자를 나열해 보면, 그리고 그 정도, 그 사람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 보면, 일단 첫 번째 검정색이죠. 극단적인 경우로만 먼저 표현해 볼게요. 일단 식량 생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죠? 특히 농업 분야에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 극단적인
가난,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층의 수가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요. 노동 공급의 문제나 노동의 생산성의 문제도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예요? 자연적인 어떤 재앙, 그죠? 어떤 기후 재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가져올 어떤 재앙, 디제스터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맥시멈으로 임팩트를 줄 거라고 시나리오로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상당한 그 극빈이라는 익스트림한 퍼버티에 직면하게 될 수 있겠다. 미니멈으로 계산해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래프를 제시했네요. 그만큼 이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숙제를 맞이한 이 세계 경제는 앞으로 이 고성장이나 뭐 적당한 회복되는 경로로 전환되는 것이 어렵겠다. 그냥 피크 차이나, 피크 저팬,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피크 월드가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월드뱅크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경제권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부채 문제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데 특히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A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비교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의 이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늘어나진 않은 모습인 거죠.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부채에 기대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채에 기대어서 부동산 산업이 형성되고 건설 산업이 형성되고 신규 투자가 양성되고 부채에 기대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에 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가계가 추가적으로 뭔가 소비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결국 부채의 늪에 빠져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중국 경제의 흔들리는 모습들을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트렌드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앞서 기후변화 문제나 지경학적 분절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처럼 중국 경제의 문제를 역시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 중국 경제가 보세요. Fixed Investment 이게 뭐냐면 고정자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 생산 공장을 늘린다든가 하는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독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과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각종 도로, 댐, 뭐 그밖에 뭐 해운, 물류 인프라 뭐 각종 그런 전력, 통신 인프라 포함입니다. 이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에버리지가 대략 뭐 한 5에서 10% 사이였다면 리얼 에스테이트 분야에서 2023년은 마이너스 10%에 가깝고요.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10%가 훌쩍 넘었는데 이제 10%를 훨씬 밑도는 구간으로 결국 고정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중국의 내수 경제가 크게 회복되고 그것이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신규 고정자산 투자가 단행되기 어려운 구조로 중국 경제가 가게 되는 배경에는 부채의 늪이다라는 것이고 그 부채가 결국
신규 이 고정자산 투자를 이끌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고용 창출을 만들지 못하고 그게 중국 경제의 내수 경제 악순환을 가져다 주는.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으면 이 중국의 인구가 소비할 여력이 없잖아요. 중국의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어려우니까 또 신규 고정자산 투자가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남겨져 있겠다, 늪에 빠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월드뱅크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향후 24년에서 25년 동안의 세계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전제를 깔고요. 다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오일 프라이스가 더 지금보다 레벨이 높아질 경우라고 할 경우,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는데 지금 가정보다 더 높아질 경우 24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가정했던 것보다 파이낸셜한 스트레스가, 금융 불안이 더 고조될 경우 24, 25년에 걸쳐서 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글로벌한 금융 불안정성이 더 가중되면 3%가 아니라 2.8%가 될 수 있다. 0.2%포인트의 변화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나아가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침체를 면한다라고 한다면 24년, 25년 생각했던 세계 경제의 흐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다. 0.2%, 0.3%포인트, 24, 25년 각각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시나리오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어두울 것인데 그 어두운 중국 경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약화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중국 경제의 침체가 야기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나리오를 간다면 24년 경제, 세계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 약해지는 고리가 터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발생한다면 이후에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겠죠. 그렇게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 좋겠죠. 다만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약화될 거라고 한다면 25년 경제는 24년보다 오히려 좋아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25년 경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3%로 보고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더 약화될 경우 오히려 25년 경제 성장률이 대략 0.05%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이 이유는 바로 중국이 약화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인도나 알타시아 신흥국이라고 했죠.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고 표현했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베트남과 같은 이런 주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상,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기지로서의 변화,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가 기우는 만큼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신흥국들이 있다. 제2의 중국을 주목하셔라. 이런 말씀을 누차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는데 그런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근거, 힌트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24년 경제 어떨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끝으로 세계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린다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평년 경제 성장률을 가정해 봤을 때, 그게 노란색이죠. 2023년이든 24년이든 둘 다 평년 성장률보다 다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독 안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의 평년 성장률이 대략 8%였었다면 이제 5%대로 23년에 내려왔고 24년에는
또 4%대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밖에 주요국들도 선진국 권역도 마찬가지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쪼개 본다면 미국과 유로존이 둘 다 좋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흥개도국이죠.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이 신흥개도국들의 경제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인데 중국 경제가 기우는 동안 또 선진국 권역이 기우는 동안 오히려 23년보다는 24년이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세계의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월드뱅크의 어떤 경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또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하는 국면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국면에 어떤 대응책,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